오늘자 아침에 좀 놀라운 신문 소식이 들렸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방문해서 남측의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해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측 시설을 드러내라 라는 거는 결국은 남한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를 모시고 좀 알아보려고 긴급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요, 예. 제가 예전에 같이 방송을 좀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이분이 진짜 전문가구나. 통일 남북 관계는 진짜 전문가구나 제가 탐복을 했는데, 오늘 제가 급하게 아침에 전화를 드렸는데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진짜 전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로 저는 인정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전문가분이 계시는구나. 그러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저도 다시 분단의 현실을 깨달았는데요. 일단 제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연합뉴스에서 이제 속보를 띄웠는데, 김정은 얘기를 한 다음에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금강산 남측 시설 싹 드러낼 것, 따옴표로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또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김정은 따옴표 열고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 그래서 이게 싹 드러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환영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헷갈렸어요. 우리가요, 예. 북한을 볼 때 예. 소위 조선으로 북한 읽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으로 북한 읽기요? 예,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자신들 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제가 오늘 바빠서 전 투지폰수기 때문에 밖에 나면 뉴스를 못 보거든요. 아마 언론이 아마 도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선대를 욕했다. 뭐 남한 시설을 다 드러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모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상당히 물론 이제 남측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모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발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계획된 발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남북관계,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발전된 북한 경제의 모습을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자,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일단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 이것이 이제 남한한테 기대는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임자들이 그러면은 김정일, 김일성, 이 선대를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해석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임이라는 말이 절묘한 겁니다. 예. 선대를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식 표현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위대한領導자 김정일 위원장,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임이란 말로 선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선임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선대의 지도자들은 빠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그럼요. 아니라. 거기를 선임자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임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 자기가 집권하기 이전의 경제정책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는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과 다른 노선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살짝 아버지의 정책을 건드린 건 맞아요. 그러나 북한에서 거의 신성시하고 있는 선대의 지도자들, 김정일 거길 건드린 건 아닙니다. 거의 선임자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상이 아니에요, 북한 내에서는. 근데 어쨌든 김정일 이제 당시 국방위원장이었나요? 김정일 그때에 남북 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현대 아산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시설들이 지어진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다 걷어내버려 라고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죠. 선대가 지향했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과
지금 상황에 대한 불만을 동시에 표출한 거죠. 일단 먼저 선대부터 보면 자 보세요. 개성공단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인력만 토지만 제공했죠. 그렇죠. 노동력도 제공을. 그러니까요. 인력, 노동력하고 토지. 그리고 기업은 다 어디 겁니까? 남한 기업. 남조선 거죠. 남한 거죠. 그리고 기업 운영은 누가 합니까? 남한이에요. 남한이 합니다. 운영권은 다 남한이 있습니다. 그냥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주도권이 없어요. 그냥 인건비와 일종의 세금 이걸로 끝입니다. 자, 금강산 어떻게 돼 있어요? 관광지만 준 거예요. 그렇죠. 건물, 운영권, 관광 운영권, 크루즈 모든 건 다 누가 합니까? 현대아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말이 맞는 거죠. 모든 걸 남한에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린 자꾸 피해의식에 있어서 북한이 관광을 끊으면 우린 끝난다. 생각하지만 거꾸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영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운영권이 다 우리한테 있거든요. 마음이 만약에 남측의 기업의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거 오늘부터 운영 안 합니다. 우리 손해를 끝나는 거죠. 감수하고서라도 끝나는 그러면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델의 운영권은 경영권은 100% 남한에 있는 거죠. 남조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말이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남북 경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남한에 의존하는 손쉽게 남한에 의존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 오게 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주도가 돼서 시설들, 관광시설을 뭐 웅장하게 짓고 그 다음에 남측의 남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관광을 하게 하고 돈을 벌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의 모델은 남한이 와서 시설을 짓고 남한이 운영하고 남한이 이익을 가져가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시설을 만들고 내가 운영을 하고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 와서 관광하고 가시오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막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증이 꼬리꼬리를 무는 게 지금 남북관계 막혀 있고 지금 금강산 관광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돈 지어서 짓겠다라고 하더라도 남한 사람들이 가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용성. 그다음에 하나는 좀 무모해요. 뭐냐면은 실용성은 뭐냐면 첫째 자기 부인 리설주 여사 마음대로 공개하죠. 인민들은 김정일 위원장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근처에서.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막 다가가서 껴안고 뭐 거의 뽀뽀할 정도로 경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죠. 파격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직설적이죠. 그다음에 실수도 인정하죠. 그러면 지금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대의 정책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거죠. 물론 지도 최고 영도다급은 아니지만 비판한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는 실용적이에요. 그다음에 이 금강산 모델 개성 모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라는 거대한 관광지구를 지금 거의 완성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대북 제재 거기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요. 한 명도 안 간다고 봐야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우리는 관광 산업을 하면 호텔 하나 들어서죠. 장사가 잘 되면 또 들어서죠. 또 장사가 잘 되면 또 들어서죠. 이 개념이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다 만들어 놓고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모델로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완공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금강산도 대규모로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원산 갈마처럼. 지금 원산 갈마에 나오는 그림 스카이라인을 비교해 보면 금강산은 지금 초라하거든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원산 갈마에 비하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서는 꼴 보기 싫다. 원산 갈마처럼 뒤집어 엎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의 장담 100%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금강산에 대규모의 위락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북한판. 그럼 돈이 어디 있느냐? 일단 시멘트하고 기본 자재하고 유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조는 올라가요. 골조는 올라갑니다. 원산 갈마도 그렇습니다. 내장재는 어려운데 골조는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2의 원산 갈마가 금강산에 온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이미 예고가 돼 있었어요. 왜냐? 금강산 국제관광지구 사업이라는 설계도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 나왔던 건가요? 김정은 체제 들어선 겁니다. 김정은 체제.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마식령, 원산 갈마, 금강산에 있는 이 벨트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고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남쪽에서 의존하는 이런 작은 모델 갖고는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대충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 저희가 잠깐 들어가 왔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핵심은 지금 대북제, 유엔의 대북제제고 제일 많이 관광객에 갈 사람은 아무래도 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이나 이 주변이 될 텐데 지금 대북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그 그림이 원대한 꿈이 지금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죠. 북미 관계가 결국은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원산 갈마도 거기 5성급 호텔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확인되고 호텔이 16개예요. 그 중에 최소 4개가 5성급 호텔이거든요. 우리도 5성급 호텔 만들 때 내장재는 대부분 수입제거든요. 예, 예. 그 내장재는 북한에서 다 수급이 안 돼요. 첫째, 원산 갈마를 완공시키려면 고급 내장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대북제재로 안 됩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 제재 상태에서는 관광은 제재 대상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나 관광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은행 거래가 필요하고 이런 건 다 걸리거든요. 금융 거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관광객이 외국 관광객이 가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사도 어렵고 관광객 유치도 어렵거든요. 현 국면에서는 안 나오는 그림이죠. 원산 갈마도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완공일을 연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강산까지 또 이제 뒤집어 엎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무모하죠. 그러게요. 이게 언제 지금 북미 관계가 풀리고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릴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종의 굉장히 큰 도박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경제 정책은 제한 개혁과 제한 개방이라고 합니다. 예. 뭐냐면 시장 체제로 거의 전환을 했어요. 그 장마당 경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근데 장마당 경제의 문제는 뭐냐?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효율성은 증가하거든요. 예, 예. 근데 노동당의 고민이 있어요. 그럼 노동당의 경제 권력이 시장으로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해요, 개혁을. 그러니까 제한적입니다, 장마당도. 개방도 제한적인 개방이에요. 외자 유치를 위한 특정 지구를 그렇지. 그게 지정해놓고. 바로 경제 예. 개발구 정책입니다. 중국도 SEG,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라고 했거든요. 중국은 성공했어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북한이란 나라가 세계 자본이 보기에는 리스키하잖아요. 예, 위험도가 많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인 실용성이 있지만 또 무모한 게 뭐냐면 지금 그거 모르거든요. 예. 금강산 관광 사업을 북한 국가가 우리 국가에게 북한 국가가 현대 아산에게 약속한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깼잖아요. 그게 주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지만 예. 이미 국제적으로 자본은 보고 있잖아요. 예. 언제든지 깰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도 개정해서 자본의 안정성, 수재 안정성 막 장치해놨어요. 예. 그건 잘하는 거예요. 시장화 조치로. 근데 한쪽은 손바닥 뒤집잖아요, 지금. 지금 현대 아산 시설을 만약에 드러내게 되면은 현대 아산 측에서 뭐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북한이 몰수를 했잖아요. 아. 이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이 이루어져 중단되니까 약속을 어기고 모든 자산을 몰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남한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드러내라고 말했어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그 원산, 마식령, 갈마, 금강산 관광지구를 국제관광지구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남한, 한국의 관광객과 한국의 수요를 뺀 수지 타산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말은 했지만 남조선 관광객들은 언제든지 와라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협의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도발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관광사업 계획에는 지금 금강산의 위상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던 걸 지금 원산 갈마가 해양관광지구가 완성돼가는 시점에서 계획적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 워딩을 제가 좀 읽어보면은 예.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예, 하고 합의하여.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우리식. 예. 우리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옛날에 그런 뭐 얘기죠. 주체 노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왜냐하면 식의, 예. 지금 누가 돈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원산 갈마도 사실은 겉만 번지를 하지 지금 원산 갈마를 담당하는 경제 일꾼들은 속이 타들어가요. 건설하려면 지금 접경 지역에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중국 화교들, 예. 조선족 자본들한테 투자해라. 와서 공사를 완공시키고 경영권을 주겠다. 이게 지금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의욕적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고 제가 봐도 그럴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잖아. 왜? 원산 갈마를 보다가 금강산에 보면 너무 썰렁하거든요. 금강산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자연경관과 안 맞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그림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인 게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그랬지만 또 원산 갈마처럼 뒤집어 엎을 수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그러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연경관이 금강산이 좀 훼손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아마 그 스카이라인을 정말 제대로 구현해. 왜냐 원산 갈마도 지금 너무 크거든요. 그 명사심리 백사장의 그 노송 숲들이 예. 다 지금 저기 건물로 들어섰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 말이 뭐 현대식으로 뭐 자연경관에 어울리게 계획을 뒤집어 얘기하면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자, 이제 시계를 좀 요거보다는 좀 전으로 좀 돌려봐서 예, 예. 몇 가지 남북 관계 지금까지 돌아온 상황들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지난번에 남북 축구했는데 예. 무관중, 예. 뭐 이제 무중계,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굉장히 남북 관계에 안 좋은 신호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는데 또 어떤 분은 가가지고 일부러 남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무관중으로 한 것이다라고 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저널리스트가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보도도 했어요. 어느 쪽이 좀 맞는 건가요, 그게?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중계료 송금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고 네. 뭐 그러다니까 뭐 얘기로는 아주 뭐 중립적인 얘기는 그러면 뭐 차라리 무관중으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일단은 남북 관계가 좋았다면 확실한 건 저런 그림이 안 나왔겠죠. 그렇죠. 남북 관계 안 좋은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의로 더 도발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 그렇다고 지금 또 하나는 이번에는 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졌을 거거든요. 그럼 남북 관계도 안 좋은 상황에서 좋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좋게 봤겠죠, 재밌게. 인민들이 다 또 와서 보는데 지면은 이게 문제가 그렇죠. 생기니까. 그걸 남북 관계도 안 좋은데 지금 자존심이 걸린 게임인데 그러니까 중계도 안 했잖아요. 예. 관중만 없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0대0으로 비기니까 그때 보도했어요. 그래요? 졌으면 보도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어려움,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서운함, 그다음에 자존심. 예. 결국 경기에 무참하게 졌을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 의도적으로 남한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근데 뭐 북한 선수들이 막 욕했다, 막 몸싸움 심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예.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폭력으로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그 북한 선수들이 무지막지하지는 않아요. 그건 뭐냐면 지면 안 되잖아요. 지면 안 된다. 지도자가 보고 지도자가 지금 눈 부릅뜨고 지금 예. 관중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지 않기 위한 무리수를 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말하잖아요. 거의 전투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우리는 게임이었는데 국내 축구처럼 그렇죠. 저 사람들은 예. 사활을 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물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비긴 거로 해서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졌다. 크게 어련성이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왔어요. 월드컵에 예. 떨어지고 그러면 뭐 절대절명이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진 것도 아니고 저쪽의 사정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또 다친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저쪽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 정도면은 저쪽 입장에서는 안도하는 시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 무슨 뭐 공항에서 몇 시간 했다 너무 일희일비 작은 거에 볼 게 아니고 좀 물러나서 예. 그냥 강에 있는 잔물을 보면 빠져 들어가죠. 좀 떨어져서 보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남북관계 모든 면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박사님이 오시니까 좀 이 큰 그림이 남북관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볼게요. 자, 북미 협상. 예. 그냥 깨졌어요. 가자마자.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것도 틀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그래요?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은 예. 아마 저 빼고 거의 100% 다른 전문가들이 실패했다고 그럴 겁니다. 예.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닌가요? 그게? 가장 실용적인 회담이었어요. 저는 8시간 반 회담했잖아요. 예. 우리 둘이 맞는데 할 말 없으면 바로 욕하고 헤어지지 8시간 반 얘기합니까? 8시간 반 동안
고스톱을 쳤을 리는 없을 테고. 진지하게 얘기한 거죠. 진지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 서로 최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희화된 말 패를 깐 거예요. 내가 가진 패, 서로 패를 까고 비교해 본 거예요. 8시간 반 동안. 나는 이런 제안이다. 북한은 어떤 제안이냐. 이게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금까지 최초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기선만 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서로 하다가 실제적인 안을 가지고 미국은 뭐라고 말했어요? 창의적인 안을 내놨다. 창의적인 안을 가져왔다고 네, 했죠. 그다음에 북한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 그랬어요. 자, 제 말에 증거를 몇 개 찾아볼게요. 최선희 부상이 9월 9일 날 이렇게 말했거든요. 9월 하순경에 북미 실무 협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낡은 각본을 가지고 나오면 막을 걷어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김명길 수석 대표가 끝나고 나서 미국이 새로운 게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다 이래야 되죠. 낡은 뭐라고 말했어요? 연말까지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한다 그랬잖아요. 내 제안을 니네들이 그건 정중한 표현이죠. 앞에 욕 말을 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연말까지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한다. 아주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에는 안 차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접겠다는 의지는 아니고 좀 더 우리 협상을 해볼까라는 거를 넌지시. 북한이 이번에 얻은 게 많거든요. 그래요? 첫 번째 뭐냐? 지금 양측의 안을 비교해 보면 양측이 안을 언론에 보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미국에 나오는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미 당국이 부정을 안 했거든요. 첫 번째, 동결은 뭐냐면 이제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하는 건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래요. ICBM과 핵실험 중단하는 거, 그건 모라토리움입니다. 근데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는 걸 동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라토리움은 동결의 극히 초기 단계를 모라토리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결해라.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해라. 영변은 의미는 핵물질 생산이거든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는 두 종류. 근데 문제는 영변을 폐기해도 다른 지역에 고농축우라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지역까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영변 핵시설의 범위가 장소가 넓어지는 거죠. 현실적인 제한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미국에서 영변 말고도 뭐 다른 데에서도 핵이 나온다. 플러스 알파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 이게 아니고 영변이라 하면 현재 핵물질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인데 요걸 폐기해도 다른 쪽에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포함해서 다 내놓으라고 말한 거예요. 현재 핵을 내놓을 거면. 북한이 받을 수 있죠. 이 정도까지는. 대가만 맞으면. 그리고 북한이 받은 건 뭐냐. 미국이 제안한 게 그러면 석탄 수출과 수산물 수출을 봐주겠다. 3년 동안. 그리고 석유 수입은 풀어주겠다. 지금 받고 있는. 그럼 석탄과 수산물 정도면은 북한 수출의 거의 한 40~50% 돼요. 그렇게 뭐 30~40% 이상 됩니다. 숨통이 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지금 말한 게 포괄적 합의가 아니고 일정한 단계거든요. 일단 내는 게. 단계적 합의를 관철시킨 거잖아요. 북한이 말하는. 두 번째,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합의. 두 번째, 대북제재, 요원했던 대북제재의 구멍을 뚫었잖아요. 근데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말한 거잖아요. 성과가 크죠. 단계적 접근을 관철시켰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성과를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길길이 날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명길 대사의 반응을 보면 아주 뭐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8시간만 동안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깬 건가요? 그럼 체제 안정보장이 값이 안 맞죠. 값이 안 맞았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변 내지 영변 플러스 알파 핵물질을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더 많은 걸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말했던 5개의 제재 해제, 이건 부분적, 이것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걸 원했던 거죠. 이것과 체제 보장과 여러 패키지를 원했던 거죠. 물론 여기에는 금강산, 개성, 오이사주치까지 우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가격을 원했는데 그 가격은 안 나온 거죠. 그 가격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은 거예요. 석탄, 수산물 수출을 해주고 석유 수입 정도가 해주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고 미국 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개연성이 커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은 미국도 꽤 양보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진전된 아니네요. 그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진전된 아니고 최초의 실현 가능한 안들을 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을 고수했지만 영변에 그렇다고 죽어라고 영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영변이라고 하면 현재 핵이거든요. 핵물질. 그러니까 영변 위에 있는 지역을 내놔도 크게 양보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현재 핵을 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실현 가능한 안들 갖고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톡홀름 협상은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진지한 회담이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몇 마디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대통령이라면 북한과 전쟁 중일지도 이런 말을 좀 했고요. 또 했던 게 김정은은 오바마 전화는 안 받았지만 내 전화 받습니다 라고 이 두 가지 워딩을 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야? 아니면 뭐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야?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 아직도 다 믿으세요? 아니, 워낙 과장과 확풍이 심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일단 미국 언론이 보도했죠. 거짓말이라고. 아 그래요? 지금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피노키오. 피노키오 넘버가 있어요. 이번 얘기에 대해서 피노키오 넘버 4를 줬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하는 그 팩트체크 코너에서 이제 피노키오. 거짓말, 그 팩트체크 아니세요? 예. 거짓말 할 때마다 점수가 늘어나는 건데, 거짓말 넘버 4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뭐 새빨간 거짓말. 그렇죠.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하는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과장법. 정확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숫자도 4만 몇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28,500명인데. 그러니까 수치를 다르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합니다. 때로는. 그 다음에 과장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은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 이 얘기는 그게 실제로 전화를 한 건지 실제로 접촉을 한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세계 정상이 그냥 전화 걸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전화할 땐 정상끼리 전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인데 우리 저기 다른 나라 대통령과 전화할 때 그냥 밥 먹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비서들이 다 조율해서 시간 정해놓고 세팅된 다음에 전화를 하지 그냥 눌러서 하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그냥 나는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다. 나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잘 지내고 있고 내가 이 상황을 다 핸들링하고 있어. 약간 그런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은 under control. 내 통제 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그대로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북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적일 필요는 없겠네. 이 메시지를 보고 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미 협상이 깨지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바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랄까요? 둘 다 바라지 않죠. 그렇죠. 성과를 내야 되니까. 둘 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내외적인 모든 비난에 직면해 있고 탄핵 위기에 그럼요. 있죠. 그다음에 외교 쿠르드족 문제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잘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북한 문제는 안정화시켰거든요. 맞거든요. 그건 핵심 아쉬움이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입만 열면 잘했다고 떠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달라고 맨날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나 실패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절박한 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했죠. 그럼 연말 지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뭘 할 것 같아요? 쏴요? 핵실험해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제재?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무서워 하고 풀어줄 수 있어요? 제재는 더 심해지고 중단하고 있는 한미 군사연습 군사적인 압박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어떻게 도와줘요? 지금 본토가 흔들리는데 홍콩 문제, 미중 무역 전쟁, 대만 문제까지 전방위 압박인데 북한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자기 본토의 안위를 걸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 대안이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 제일 좋은 건 뭐냐?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북한 핵 문제의 특성상 일괄탈과 빅딜은 어렵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수십 년 걸려요. 이거 핵 없애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요? 제가 그림이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금방 알아요. 지금 우리 고리 핵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기하기로 했는데 딸랑 원자로 하나거든요. 우리가 정부 잡은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10여 년 정도 걸린다고. 그럼 지금 영변에 있는 원자로 하나는 영변의 거대한 컴플렉스의 일부분이고 영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극히 또 일부분이에요. 근데 영변 갖고 지금 못 넘어가는데 이게 1, 2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빅딜과 일괄 타결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볼턴도 거론했던 건 아니에요. 누군가 계속 또 지켜봐야 돼. 만약에 핵시설을 그렇게 철폐 아니면은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말에 둘이 만나서 손잡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 끝났다. 이건 불가능하고 이런 시나리오는 만나서 일정한 성과는 도출할 수 있죠. 그럼 양측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성과를 내보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 지도자는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연말전에 만날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 다시 만난다? 예. 정상회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예. 6월 30일 날은 바로 몇 시간 만에 만났잖아요. 예, 예. 트위터로. 예. 트럼프 대통령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자 해놓고 빅딜은 안 되니까 예, 예.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정한 정도 성과를 도출하는 과도기적 합의가 있는 정상회담. 예. 그다음에 양쪽은 불만 쪽이지만 적어도 최초의 성과가 도출하는 정상회담. 아니면 630 판문점 회동처럼 아무 내용은 없는데 그냥 둘이 만나서 잘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쇼케이스형 정상회담. 이런 정상회담의 성격을 여러 개로 나눈다 그러면 두 지도자의 머릿속에는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어쨌든 만나면은 지난번처럼 다시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고 뭔가는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모호한 합의라도 아마 또 한 번 만나는 게 좋을 그분 머릿속에는 아마 뭐라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좀 할 필요도 있고 지금. 6월 30일 날 얼마나 재미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시선을 또 잡았잖아요. 네. 민주당 그 경선 레이스는 다 묻혀져 있잖아요. 예, 예. 확 촛불인 거죠, 사실. 아, 그렇군요. 어찌됐든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연말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지금 양측이 최초로 안을 내놨는데 아직도 간극이 커요. 아직도 간극이.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있어요. 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여기부터는 탑다운이 아니고 이 실무진들의 노력입니다. 이 최초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제 양측 지도자의 정치 이해관계는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보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최초의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썽꾸러기 자식이 뭐 아들도 있고 딸이 있겠지만 일단 아들이라고 봅시다. 아들이 가출했어요. 막 사고 치다가. 예, 예.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애한테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애한테 너 사람 되기 전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 안 하죠. 너 사람 돼서 들어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제일 시급한 건 뭐예요? 빨리 집에 데리고 일단 들어와야 와야죠, 돼요. 일단 집에.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도 완벽한 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최초의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이 합의를 그러니까 합의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바로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에서 영변에 들어갔어야 돼요. 좀 부족하더라도 영변에 들어가서 영변의 폐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문 대통령 말씀대로 불가역적인 단계로 들어가요. 네, 미국이 안 받은 거잖아요, 그건. 미국이 안 받았죠. 왜냐 우리가 지난해 9.19 평양에서 설득한 거라고 봐요. 예, 예. 그 평양 공동선언에 영변 들어있거든요. 이걸 갖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갔거든요. 예. 미국이 안 받았죠. 그렇군요. 사실 그때 받았어야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성과를 원하기 위해서 왜 영변 갖고는 조금 미국 국민들한테 신선하지 않거든요. 전에도 여러 번 합의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 그때 받았어야 돼요. 받고 실무 협상을 통해서 들어가면 영변의 뚜껑을 열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얼마나 했고를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그때 영변에 들어갔다면 사실은 계속 가는 건데 더 많은 걸 원했던 트럼프 판을 대통령의 좀 키워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물론 트럼프 그 욕심. 대통령을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은 여러 번 당했거든요. 이번 그렇죠. 갖고는. 예, 뭐 빌 클린턴 때부터 그렇죠. 여러 번 그러나 당했으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영변에 안 들어간 건 지금부터는 전략적 실수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북미에서 다시 남북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예. 얘기를 할게요.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 남한 그 한국 정부는 이제 중재자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중재자란 말은 정말 틀린 말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이 싸우는데 여기 피디님이 와서 말리면 그게 중재자입니다. 예. 근데 지금 북한은 우리하고 결부된 문제잖아요. 예, 예. 우리 문제 우리가 푸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관계없는 문제를 중재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재자란 말은 처음부터 이해는 하지만 틀린 말이고 예.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찾아낸 말이 촉진자인 거죠. 예. 문제를 스피드업 한다는. 어찌됐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라는 발언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북미 관계가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접근해야 되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 그 분석한 그림인데 그 그림판이 없네요. 자, 보시면
4월 27일 날 지난해 판문점 정상회담 했죠? 예. 거기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들어있어요. 이게 6.12 때 북미 완전한 비핵화로 들어있죠? 예. 이때 의제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6.12 전에 5.16 남북 정상회담 있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 안 해 그랬잖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갔죠. 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제 기억이 22일인가 워싱턴에 가세요. 예. 그리고 5월 20일 회담하고 6.12로 갑니다. 우리가 남북 미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지난해 9.19 공동성명 평양에서 예. 남북 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폐기 나왔죠. 예. 그게 하노이에서 영변 폐기 의제가 됐잖아요. 그게 연결된 거예요. 예.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이번에 630 판문점 회동도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서울로 오라고 그래서 이게 630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번 9월 23일 유엔 가셨죠? 그 다음에 10월 5일, 4일, 5일날 스톡홀름이 있었잖아요. 다 그 사이사이 우리 역할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문재인 그럼요. 대통령이 일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떠있지만 발은 정말로 지금 뭐 평가도 못 받고 박수도 못 받지만 정말로 바쁘게 다니신 거죠,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전에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북미 비핵화 협상은 자기들끼리 했어요. 우리 낄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 매번 우리가 껴있잖아요. 예.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630까지 어떻게 됐어요? 북미 3번 만났죠? 남북은 4번 만났어요, 630까지. 그렇죠? 예. 북미 만나고 남북 만나고 한미는요 10번인가 만났어요, 이 사이에. 이 그림은 전혀 안 나왔어요. 한반도의 근본적인 평화 프로세스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아웃사이더였거든요. 예. 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국내 정치도 복잡하고 남북 관계에 성과도 없고 뭐 눈에 안 보이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잘해왔어요. 잘해왔고 중요한 건 더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뭐 축구 아무리 잘해서 골문 앞에까지만 잘 가면 뭐예요? 공은 넣어야 되는 거죠. 예. 잘했어요. 해왔어요. 그러나 박수 칠 때는 아니죠. 아직 골을 못 넣었으니까. 경기력은 좋았으나 아직 골이 안 나온 약간 골을 그런 넣어야 상황이군요. 돼요. 앞으로도 예. 이 역할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북미가 아직 신뢰관계가 없거든요. 항상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북한과 미국은 우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겠죠. 한국을. 예. 한번 해봐.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안보적 한반도를 풀어가는 자율적 공간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한 대 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정말로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말로 하세요. 이 방송을 뭐 그 두 분이 보시지는 않겠지만은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의원님.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두 사람을 보면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너무 안 준다. 김정은이 화끈하게 좀 해야 된다. 그렇지만 입장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카드는 핵밖에 없거든요. 내놓으면 끝이에요. 자기 정권과 체제와 북한이라는 조선을 걸고 지금 이 포커판에 나왔는데 한 번에 판도를 다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여기서 사활을 걸고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영변을 제가 안 받은 게 정말로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영변을 그때 만일에 하노이에 합의하고 갔어도 미국에서 박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은 영변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깨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변에서 합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로 들어가 보면 이 그림이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 만나는데 이제 한일 관계가 좀 돌파구가 열릴 것이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게 한반도 정세에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한반도 전문가시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한일 관계는 봉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양측이 일단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너무 높고요. 싸움은 양측 다 치명적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미 경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양쪽 다. 그리고 더 큰 건 뭐 이 얘기는 뭐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회계 전략, 아시아 재균형 전략, 오바마 때 그건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중국을 포위한 한미일이 중국을 포위하는 그게 아시아 재균형 정책인데 피보트 에이시아 이게 진화한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그건 미국 서부에서 인도 서부까지. 이걸 연결하면 모두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첫 단추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에요.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 그러니까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적인 정보를 누가 손해보느냐 언론에서 막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 삼각 체제로 묶어놔서 이걸 토대로 중국을 압박하는 거대한 국가 대전략, 안보 전략을 아시아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나쁜 게 기분 나쁘죠. 자기들 큰 전략을 해야 되는데 둘이 싸우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자기들 입장에 일본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다 또 아베 총리는 잘하니까요. 그렇죠. 일본은 뭐 미국한테 잡고 잘하잖아요. 예. 우리한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긴 우리가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고민해 봐야죠. 인도태평양 전략이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는데 그걸 포위하는 전략이 일방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엄연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아직도 지배하는 세계에서 무조건 또 미국의 말을 우리는 안 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게. 사드 보복 때도 한번 우리가 중국한테 당해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위험한 일인지 좀 경험을 했잖아요. 한일 관계를 보시면 안 예, 되고 예. 그건 봐야죠. 더 큰 그림. 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아. 전략, 중러의 연대, 그 다음에 미일의 연대가 충돌하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세력과 미일 태평양 세력이 충돌하는 이 그림에서 한국의 미래를 봐야지 너무 작게 일본만 보고 있으면은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악화되기보다 이제 봉합의 수순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어쨌든 일왕 즉위식에 가서 대화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일 관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일 관계는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가는 첫 단추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들이. 그리고 이제 만일에 조금 더 말할 기회가 있나요? 아니, 예, 말씀하시죠. 저는 예. 조금 약간 도발적인 발언을 드리면 일본과 협상을 해서 예. 합의안을 만들고 하기는 일본의 행태를 봐서는 쉽지가 않아요. 독일처럼 그렇게 쿨하게 사과하고 성찰하는 그런 민족성이나 국가나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일본을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 거기도 국내 문제가 또 있고. 오히려 저는 우리가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아픔은 예. 우리 정부가 책임진다. 라고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일본이 머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안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과하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사과할 진심이 없는 사람한테 사과한다고 해봐야 결국 어이 미안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독일은 안 그랬거든요. 진심으로 사과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그걸 쓰기에는 뭔가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온 상황에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니까 해줄게라고 하기엔 또 약간 타이밍상 애매한 것도 근데 있어요. 예.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면 마치 굴복하는 입장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결국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건 도덕적 우위라고 봐요. 더 큰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 국민의 아픔은 우리 국가가 우리 대법원에서는 판단했으니까요. 예, 예.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추상적인 수준에서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 그게 오히려 컬럼버스 달걀을 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냐? 예, 예. 저렇게 계속 실무적으로 얘기해갖고는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덮는 건 아니죠. 덮는 건 아니죠. 덮는 건 아니죠. 잊지는 않고 영원히 기억은 하겠지만은 너희들의 그런 행동 우리는 더 큰 대인배고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거는 뭐 용서해 주겠다. 기억하되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가겠다. 기억하되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예, 예. 방법.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계신 지도자들이나 일본 국민들이 정말로 독일처럼 진정성 있는 성찰을 한다면 아시아의 미래가 밝아지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을 단기간에 저게 되겠습니까? 이 한일 분쟁에서 오히려 더 반한 감정이 커지는 그런 분들인데 저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 얘기를 한다고 상황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 차라리 우리가 더 도덕적인 우위로 가는 거죠. 그 반성하지 마라. 그러니까 반성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아픔은 우리 국가가 책임진다.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예. 오늘 급하게 오늘 그 북한 문제가 좀 긴급하게 터져서 급하게 좀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방송? 이 방송이 편하네요. 제가 원래 약간 편안한 걸로 유명합니다. 아, 저도
저는 원래 편한 사람인데 네. 이 공중파나 이런 데 가면 YTN 이런 데인데 KBS 제가 가끔 보는데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더 글쎄, 장점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 가끔 나와주시는 거 약속하시는 건가요? 그럼 시간 맞으시면? 네, 그렇게. 예, 오늘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전문가세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안을 가지신 분이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아마 계속 정보를 풀어 놓으실 거라고 믿고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